애당초 서로 언어도 다르고 국경, 문화, 풍습이 제각각 다른 수십 개의 나라가 수억 명으로 이루어진 한 대륙 전체를 하나로 묶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우여곡절이나 시행착오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6개국을 시작으로 유럽 전체에 영향력 하에 두고 있으며 이들의 결정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유럽연합을 비판하는 측은 독일의 제4제국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배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히틀러의 제3국은 군사로 무너졌지만 현대 독일은 경제, 무역, 금융을 무기로 성공적인 제4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낙후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조차도 독일이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국가들이며 더 나아가서 독일보다 명백히 국력이 약한 동유럽 국가들마저도 EU의 지령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지경이며 이 때문에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무능의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후 역사는 유럽연합을 21세기 신성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통합된 국가라고 하기도 하나의 민족이라 하기도 애매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다민족 연합체 정도로 보지 않을까요?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의 유럽연합에 속한 많은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외 다수에 이르는 큰 영토였습니다. 오늘은 지금의 유럽연합과 천년 전의 유럽연합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슈퍼챗과 멤버십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프랑스에는 유럽의회 제1소재지인 스트라스부르가 있고 유럽의회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라며 벨기에 브뤼셀로 옮기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또 과거 독일을 비롯한 17개의 회원국들이 찬성한 유럽연합 헌법을 반대하여 무산시킨 적도 있으며 육로를 통해 유럽에 접근할 수 없는 난민들은 지중해를 넘어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 몰려듭니다. 문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모두 재정 위기로 난민들을 관리할 힘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일정한 양의 난민을 수용할 쿼터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은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네덜란드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시작조차 못했으며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인 CETA는 벨기에의 반대로 부결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애당초 유럽연합에서 법안과 협약을 체결하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의하고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강요이사회에서 비준해야 합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강요이사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 및 산업구조의 한계로 인해 나타났고 이탈리아는 80년대부터 산업 경기 부양으로 정부의 지출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서 국채가 증가했고 아일랜드는 경제 호황에 금융 규제를 너무 완화시키면서 은행과 국민들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으며 스페인도 경제 호황만 믿고 부동산, 휴양업 등에 비대칭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전체가 경제 위기에 빠지고 회원국들은 이를 계기로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재정 통합을 목표로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나 늘 그렇듯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이 유럽연합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같은 EU 비회원국, 동유럽, 발칸반도 국가 주민들에게 절차 없이 간단하게 취업비자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어 이 국가들은 경제나 정치적 상태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보다 못한 빈국으로 최근까지 민족, 종교 분쟁들을 겪고 있는 국가들로 유럽연합 후보국에 이제서야 들어간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로 치면 동남아 같은 상황이죠. 브라질이나 마카오, 동티모르 등 구 포르투갈 식민지 출신들이 포르투갈을 유럽행 교두보로 이용하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스페인을 교두보로 유럽에 진출합니다. 이는 캐나다인들이 영국, 프랑스를 선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독일로 넘어가서 일자리와 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려운 것이 물가와 집세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데다가 언어적 장벽도 큽니다. 미국이 멕시코 불법 이민이 두려운 것은 점점 히스패닉 비중의 증가와 스페니쉬 사용이 늘기 때문이며 이는 이민에서 언어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이 의원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과 총리와 비슷하게 유럽이사의 의장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직을 나뉘어져 있다 보니 리더십이 분산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실권은 총리격인 EU 집행위원장한테 있지만 실제 유럽이사의 의장이 허수아비는 아닙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 각국은 당연히 자국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연합이 통제하는 통합되고 독자적인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냉전기에 비해 유럽의 군사력은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어 현재는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무력 개입을 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EU 회원국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EU는 연합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EU 차원의 공동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EU 회원국들의 대부분은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항구적 안보 국방 협력 체제를 세우기로 합의하며 페스코를 출범시켰습니다. 군축으로 인해 생겨난 약골 EU의 선입견과는 달리 모든 전력이 합쳐진 상태로서의 유럽연합은 무시무시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군대들이 한 체계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짜고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토는 엄연히 유럽연합과는 별개의 기구이고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며 나토군의 전력도 유럽이 아닌 미국의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나토는 유럽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이 아닙니다. 냉전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군사적 대치 구도는 현 시대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결국 이는 유럽연합의 전략적 이익이 미국과 여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점점 커지는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유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아시아 국가들도 나토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나토에서 유럽 고유의 권한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 교황의 지지를 받아 황제가 다스리는 중 근세 국가 혹은 지역으로 서기 800년에 카를 대제의 대관식을 시작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에 이념적으로 고대 로마 제국과 일치하며 카톨릭 교회정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수호자인 신성 로마 황제는 최고 권위를 교황과 둘로 나누고 황제의 권위는 교회를 통해 서구 전체로 볼 수 있으나 그 실권은 봉건제 하에서 제한되어 황제를 직접 군주로 하는 지역은 962년에 오토 1세 대관식을 통해 독일과 이탈리아 북부 등에 한정되었습니다. 말기에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에 의해 북이탈리아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잃고 독일 제후의 연합국이 되어버립니다. 제국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현상에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신성제국 국민의 풍속과 정신에 대해서 근세의 신성로마 제국을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제국사는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되는데 첫 시기는 동로마 황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카롤린 왕조 프랑크 왕국의 국왕 카를 1세가 서기 800년에 로마 황제로 대관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대의 제국은 카롤링 제국이라고 불리며 당시 카톨릭 세계 거의 전역에 걸쳐 고전 고대 카톨릭 게르만 문화에 융합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843년에 베르댕 조약과 870년에 메르센 조약의 결과 프랑크 왕국은 분할됩니다. 그 후에도 제위는 이탈리아 왕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924년에 이탈리아 왕이자 로마 황제 벨렌가르 1세가 암살되자 제국에서 황제는 사라지고 40년 가까이 황제 공백 시대가 찾아옵니다. 936년 작생공 하인리 1세가 사망하자 제대공들은 아들인 오토 1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교의 성인인 어머니 링겔하임의 마틸데가 반대하여 동생 하인리야말로 국왕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토는 카를 대제를 본받아 대관식을 아헨 대성당에서 거행하여 자신이 카를 대제의 뜻을 잇는 자임을 선언합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938년부터 반란이 속출합니다. 오토 1세의 이복형 탱크마르나 동생 베이에른공 하인리가 반란군의 선두에 섭니다. 주요 가담자는 프랑켄 대공, 에버하르트, 로트링겐 공, 기젤벨트, 그리고 바이에른 대공, 에버하르트 등이나 고전하는 오토 1세에게 슈바벤 대공, 헤르만 1세가 지원을 해 위기를 벗어납니다. 제국기는 962년에 동프랑크 국왕 오토 1세가 황제가 되어 제위를 부흥시킨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황제는 이탈리아 왕과 동프랑크 국왕을 겸한 군주로 1032년부터는 프랑스 남동부의 부르고뉴 국왕도 겸했습니다. 제국의 정치적 중심은 동프랑크 왕국이 되었으며 11세기 이후부터 동프랑크 국왕은 로마 왕을 칭했습니다. 로마 왕은 게르만 왕국의 전통에 기초한 선고 황제 형식으로 선출되었지만 작센 왕조, 잘리어 왕조,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이른바 삼왕조 시대에는 사실상의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원리가 작용하는 것은 왕통이 단절된 비상시뿐이었습니다. 로마 왕은 로마에서 교황으로부터 대관하지 않으면 황제라고 지칭할 수 없었고 그래서 독일 제후를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로 자주 원정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바티칸 공화국은 독립국입니다. 황제는 독립성이 강한 제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제국 내에 교회를 통치기구로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에 쇼군과 덴노의 관계를 보는 듯한 이러한 상호 보완 또는 기묘한 관계는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 황제권이 교황권에 비해 우세해지고 역대 황제는 종종 부패한 교황청에 개입하기 시작되며 무너집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등의 교회 개혁 운동이 황제와 교황의 대립을 촉발시킵니다. 1096년경 교황 주도하에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를 위한 십자군 운동도 시작됩니다.
합니다. 이것은 반유대주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인들은 이때부터 마인츠에서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에 걸친 서임권 투쟁에서 황제는 패배하고 신권을 잃었으며 교황의 권위는 황제를 웃돌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타 제후들은 영방 지배를 확고히 합니다. 1254년 호헨슈타우펜 왕조가 단절되자 또다시 20년 가까이 왕권의 영향력이 공허해지는 대공의 시대에 제후로의 분권화가 더욱 한층 강화됩니다. 대공의 시대 이후에 13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로마 왕위는 거의 세습되지 않았고 다른 가문에서 국왕이 선출되는 도약 선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356년에 황제 카를 4세는 금인 칙서를 발간하여 로마 왕은 독일의 유력 7명의 선제후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제후에게는 재판권, 화폐 주조권 등의 대폭적인 자치권이 주어졌으며 15세기 중반부터는 오스트리아 대공인 합스부르크 가문이 제위를 거의 독점했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의 치세에 1495년부터 행해진 제국 개조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은 제후의 연합체로서 새로운 역사를 걷게 되었습니다. 로마 왕은 교황으로부터 직접 재관을 받지 않아도 신성 로마 황제를 자칭했고 같은 시기에 독일 국민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집니다. 이 무렵에는 황제의 이탈리아 부르군트 왕권은 상실되었습니다. 이 시기 마치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독일 국민의 신성 로마 제국 시기에 1521년 황제 카를 5세는 이탈리아 전쟁에서 발로아 왕조, 프랑스 왕국이나 로마 교황과 싸워 이탈리아의 패권을 다시 손에 넣었습니다. 한편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기술 등과 같은 시기에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인해 독일은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열됩니다. 종교 분쟁은 최종적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세력의 패배로 끝납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의 화의에 의해 개신교 신앙이 용인됨과 동시에 영방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대립은 가라앉지 않았고 1618년부터 시작된 30년 전쟁에서는 개신교와 카톨릭, 합스부르크 가문과 부르본 가문 등 종교, 정치가 섞인 가문이 뒤섞인 전쟁으로 독일 각지가 혼란에 빠집니다.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전쟁은 종결되었고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을 하게 되고 모든 제후에게 독자적인 외교권을 포함한 영방 주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되는 거죠. 한편으로 평화로운 내분 해결 수단도 마련되어 제후의 협력에 의한 제국의 집단 방어라는 신성 로마 제국 특유의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도 18세기가 되면서 제후 간의 균형이 무너지며 막을 내립니다. 프로이센 왕국은 18세기 초 스페인 계승전쟁에서 제국의 병력의 대부분을 프로이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740년부터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에서 합스부르크 가문과 결정적인 대립관계가 되어 합스부르크 가문은 외교혁명에서 오랜 숙적이었던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1754년 7년 전쟁에서 프로이센과 전쟁을 벌입니다. 1792년에 프랑스 혁명전쟁이 발발하자 제국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침공을 받아 이탈리아와 라인강 이서가 사실상 프랑스에 병합됩니다. 1804년에 로마에서 독일 제국으로 개칭한 제국은 300명 이상 있던 제후를 통합 정리하기 시작하여 새로 태어난 중규모 제후들은 제국을 버리고 오스트리아 제국과 프로이센 왕국을 배제하고 유럽을 석권하고 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종속된 라인 동맹을 만들었고 나폴레옹과 함께 힘을 잃고 1806년 레겐스부르크에 있던 제국의회는 제국 해산을 결의했고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를 칭하고 있던 신성 로마 황제 프란츠 2세는 1806년 8월 6일 비엔나의 궁정 내 예배당 발코니에서 전령관에게 짧은 제국 해산 칙서를 낭독시켜 중세부터 이어진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유럽연합에서 현재의 유럽연합이 보이시나요? 최근 브렉시트부터 난민 문제까지 연합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서 멸망과 해체는 시작되듯 소비에트 연합이 그랬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강력한 통제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능한 통제와 억압은 새로운 분노와 증오를 불러오고 결국 피와 무력의 길로 빠지는 악순환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유럽연합이 이대로 힘이 약해진다면 해체 후 재결합의 수순은 자명한 것이겠죠. 어떻게 재결합할지는 미래의 세력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슈퍼챗과 멤버십을 통해 컨텐츠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